안녕하십니까. 2012년 이제 11월 24일이네요. 어저께 저녁 때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급하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길래 이제 또 많은 부분이 바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91일 남았습니다. 이제 딱 디데이 91일. 저번에 뭐 180일, 160일, 뭐 140일 하다가 세 자리 숫자에서 저번 주에 98일 하면서 두 자리 숫자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다음 주면 또 80일 때입니다. 그 다음 주면 이제 70일 때고, 이제 순식간이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9주면은, 예를 들어 지금 한 2달 반 정도. 그러니까 한 10주 정도는 남았거든, 10주 정도. 10주가 좀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달 정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내년도 시험 발표가 뭐 2월 24일이 될지, 아니면 그 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 한 90일 정도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는, 조금, 고삐를 바짝 잡고 이제 좀 움직이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계통공학을 이번 주는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송배전공학 들으셨지만은 송배전공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송배전공학의 이제 10장 부분, 11장, 변전소 부분부터 사실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재가 바로 전력계통공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변전 쪽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이 교재, 발성배전 기술사 기본반 2 부분에서 이제 개통, 배전, 변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재에 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하실 때는 송배전공학 한 다음에 변전, 배전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머릿속에 좀 연관되기가 쉽습니다. 그 같이 보시고 이제 개통은 따로 떼서 보시되 개통 내에서 중요한 부분들 일부는 송배전공학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통공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첫 시간은 요약을 해드리듯이 그 요약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과정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100문제를 제가 메일로 일단 보내드렸죠. 그 중에 20문제를 저번에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수업을 해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150문제 정도는 시험 보시기 전까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하고 12월 29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올해 한 3번 정도 오프라인에서 별도로 특강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많으면 3번까지 될 거고요. 최소한 2번 정도는 제가 더 해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한 150문제 정도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서 관련도 문제 특강을 할 거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지금 연구반에 이국창 기술사님께서 해외 출장이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일요반도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요반은 이제 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뭐 일요일 날도 시간이 되신다면 그냥 와서 또 들으십시오. 왜냐면 한 번 더 듣는 게 나니까 예습한다는 개념으로 일요반 아마 여기서 다시 9시부터 1시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서 발전 부분은 이제 연구반 교재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제 전력교통공학이 한 10개 정도의 챕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이제 3장이 빠져 있습니다. 3장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간단하게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왔던 관련도 문제를 가지고 설명만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모선, 브랜치 뭐 이런 그 패로 방정식 이런 내용들이 일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마디, 절점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은 관련도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력계통의 개요. 이제 송배전공학 할 때도 보시면 첫 번째 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만약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 부분을 한 번은 반드시 정독을 해서 한번 읽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왜? 이 장에서 다른 장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 건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전체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지만 나중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시험 문제를 일부는 송배전공학에서 갖다 쓰고 일부는 전력계통공학에서 갖다 써서 답안지를 좀 더 윤택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콘셉트를 머리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을 딱 사면은 뭐부터 읽냐면요. 목차부터 읽어봅니다.
목차를 한번 쫙 읽어보고 나서 아,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와닿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그 부분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중간중간 처음 읽어본다든가. 그럼 자기가 눈에 잘 들어오는 부분 계속 눈에 잘 들어오고요.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은 계속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가 눈에 잘 안 들어왔던 부분을 계속 또 반복해서 자기 눈에 들어올 때까지 연습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눈에 잘 들어왔을 때 시험 보실 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목차 부분을 좀 외워라.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도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항상 연상을 해가지고 1장 뭐 2장 뭐 3장 뭐 4장 뭐 그 안에 제목 적고 그다음에 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지. 그 문제를 쓸 때는 어떤 식으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매일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데일리 테스트 하듯이 그래서 제가 송배전공학은 요약해서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전력계통공학은 제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연구반 교재 부분은 좀 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 내용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했지만은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구반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반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하시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거의 다 짬뽕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공부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개요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된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교재에서는 전력계통의 개요 부분이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교재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전력계통의 표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뭘 표현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책을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동기, 발전기 이런 것들을 외울 때 어떻게 하냐. 발성 배전이니까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왜? 발전을 해서 그 다음 변압기를 통해서 송전 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변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배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부하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일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다든가 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다든가 비선형 방정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 수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델링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기발전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리고 송전 라인 저희들이 송배전공학에서 4단전 정수 배웠죠. 단거리 송전솔로, 중거리 송전솔로, 장거리 송전솔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예? 어떤 식으로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돼 있었죠? 집중정수회로하고 분포정수회로로 나눴죠. RL만의 회로, RLC만의 회로, RLCG만의 회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T형, 파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력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성 임피던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파 정수라는 게 나오고 이런 위상 정수라는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런 내용들을 감을 잡고 하시면 여기서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송배전공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으셨을 때 다음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쉽더라. 라인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변압기에 대한 표현들. 변압기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개념에 따라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는 2권선 변압기가 있고 이쪽에 가서는 3권선 변압기들이 많죠. 물론 여기도 3권선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2권선 변압기가 있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때 뭐 2권선, 3권선 변압기의 변환 방법에 대해서도 왜? 임피던스가 있는데 1차 측하고 2차 측하고 전압이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로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나중에 보시면 퍼센트 임피던스법 같은 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안에 표현 방법에서 계산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유법이 나오고요. 오음법이 나오고 이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왜? 이건 실제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송배전공학에서는 뭘 배웠죠? 대칭좌표법을 배웠죠. 이건 이론적인 계산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외에 클라크 좌표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건 실제적인 방법, 이건 이론적인 방법 이런 정도로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부하가 있는데, 부하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제 수요 모델하고 응답 모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내용을 보시겠지만.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하 모델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세 가지의 응답 특성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올 때 ZIP. 여러분들이 뭔가 파일 압축할 때 zip 파일 보낸다고 그러죠? zip 파일 보낸다. 그래서 집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이니까 Z, 일정 임피던스 모델, 일정 전류 모델, 일정 전력 모델. 그래서 이거를 P하고 V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걸 옆에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세 개를 그립니다. PV 곡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P고 얘가 아마 V일 겁니다. 얘도 P고 얘가 V고 반대인가요? 이거 좀 헷갈리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림은 이제 비례를 하는데, 얘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V의 자승에 P가 불례를 합니다. 이렇게. P가 V의 1승에 비례합니다. P가 V의 0승에 비례합니다. 그럼 2, 1, 0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비례한다는 거는 1승이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승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올라가겠죠? 얘는 이렇게 올라간다. 0승이라는 거는 일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일정하다. 그럼 이쪽이 P가 되겠네. 전압의 변화에 상관없이. 예? 그러면은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더라도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X축하고 Y축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제. 왜? 전압이 변화하더라도 P는 일정하게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악성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이 에어컨도 지금은 에어컨만 있는 게 아니라 항온 항습을 하면서 히터 역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전열기로서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일정 전력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하 모델로 집어넣어서 돌렸을 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예제를. 아마 이런 것들은 다른 학원에서도 안 보여드리는데 저는 이제 실무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전력조류 계산해서 부하 모델을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걸 이해하기도 쉽고 실무에 가서 적용하시기도 쉽고 면접을 보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잠깐 넣어봤습니다. 방정식 같은 걸 이용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계산하는데 여기에 임피던스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을 넣어가지고 여기 양단에 전압에 걸리죠. 전압에 걸린데 여기 임피던스가 있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고 이 양단에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래서 양단에 대한 임피던스 전압 강화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퍼센트 임피던스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사용하느냐? 왜 1차 측에서 바라본 값이나 2차 측에서 바라본 값이 똑같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설명드릴 때 어떻게 됐죠? 오음법 같은 경우는 전압에 따라서 임피던스를 오음 값을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번거롭다는 얘기입니다. PU법은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100분의 1로만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오음법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법의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 증명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이 내용을 알아야지 전력조류 계산에서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I가 있고, Z가 있고, 전압이라는 E가 있죠? 그럼 E는 IR이죠? 또. 근데 우리가 흐르는 건 여기서 이제 전류를 계산해야 되는데, I는 R분의 E죠? 이가 E가 될 수도 있고, V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니까요. 근데 이 R이라는 게, 우리들이 이제 계통해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만 이 안에 계통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광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개를 계산해 보시면. 요게 1이고 요게 1이다.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값이 어떻게 되죠? 예. 쉽습니다. 1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1. 2분의 1입니다. 나중에 10을 넣게 되면 이거 열심히 계산하시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는 그 값의 2분의 1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또 틀려진다. 틀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요게 10이고,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는데 10 플러스 5분의 10 곱하기 5.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50이고 15니까 3점 몇이 되겠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 쪽보다는 항상 작은 쪽에 가깝게 이렇게 움직여진다라는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산을 했는데 수치가 이쪽에 가깝게 나왔다 그러면 뭔가 계산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참조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방정식을 계산하기가 귀찮다는 얘기죠. 왜? 계통이 너무 많이 병렬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y2죠. 이렇게. 저항이니까 어드미턴스를 올리면 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건 뭐냐?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얘가 병렬로 이렇게 더하거나 곱해줘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모선에 대한 전력 방정식들은 모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I는 Y2라는 이런 전력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게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어드민턴스 행렬하고 전압, 전류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역행렬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로 행렬로 이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 Y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이제 모선 임피던스하고 모선 임피던스 안에 자기 임피던스하고 상호 임피던스가 나옵니다. 자기라는 건 자기고 상호는 서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어디 나왔었죠? 송배전공학에서 4장에 보시면 나왔었죠. 4장에 뭐가 있었죠? 예? 예, RLC 선로정수하고 코로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목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4장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선로정수에는 뭐가 있었지? RLCG가 있었지. 코로나에서는 인계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장에 대한 키워드를 넣고 거기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을 자꾸 대세김질을 해주셔야지만 그게 자꾸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 여기 나와 있는 이 제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목차 정도만은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야지 자꾸 연상이 돼가지고. 왜냐면 그거 하나만 딱 꼬집어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뭐 하면 뭐 딱 나오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콘덴서 하면은 콘덴서 딱 들어가면은 소남, 요설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 손실, 이게 전압, 요금, 설비 용량의 저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역류를 이렇게 계산하게 손실이 저감이 되고 전압 강화가 경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콘덴서를 써가지고 역류를 조정했을 때 요금이 저감이 되고 설비 이용률이 증가된다든가 설비 이용률이 향상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연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산을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설비 이용률 같은 경우는 팩트에서 또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을 자꾸 외워두셨다 보면 자기가 생각이 안 나죠. 그럼 다른 거에 키워드를 갖다 막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거의 비슷하니까. 그 전에 나왔던 게 뭐죠? 경제성 이런 것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막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이 안 나면 뭐 장점 단점 넣을 때 다른 것들을 막 갖다 넣어도 일단 말이 되게끔만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채점자가 그걸 다 보지는 않고 몇 개를 썼느냐, 장단점 몇 개를 썼고 거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 정도를 본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기 어드미턴스하고 상호 어드미턴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전력조류 계산할 때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부분. 요런 요약 내용들은 사실 기본서 때 제가 1, 2, 3, 4 해가지고 4개의 강의로 해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의 교재에 맞춰서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좀 빈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방정식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아까 그 임피던스 부분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임피던스나 5개 있는 이런 그림을 내서 많은 부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여기 1대 n의 변압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기준의 변압기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변압기가 틀려졌을 때 전력조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25점짜리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기준의 변압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기준의 변압기에서의 자기 어드미턴스하고 상호 어드미턴스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어차피 행렬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 행렬, 여기 행렬, 여기 행렬에 구성 요소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n입니다. 여기는 n자승 마이너스 n에 뭐 y, 여기는 n-1에 마이너스 뭐 y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다 뭘 더해주고 여기다 뭘 빼줘라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 어떤 값들이 나오더라. 그럼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1대 n이 아니라 1대 1로 만들어 놓고 계산한 값에다가 요만큼의 개수 부분만 더해주거나 빼주면은 이 행렬식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1대1로 했을 때, 1대 n으로 했을 때 계산해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하고 똑같냐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의 수식을 여기서도 똑같이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여기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여기는 요거하고 연상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조류 계산. 전력 조류 계산이 뭐냐? 딱 얘기를 하죠.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거기다 살을 조금씩 붙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력 조류 계산에서 뭘 볼 수가 있느냐? 아까처럼 저런 것들을 그 선로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선들을 지금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어드민턴스 모선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압하고 전류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고 있는 기지값과 미지값, 그게 어떻게 있었죠? 고장 전류에서도. 고장 조건에 기지값과 미지값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연상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전력조류 계산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조류 계산에서 보시면 모선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부하 모델도 3가지가 있다 이거 그랬죠? 어떤 건 3가지, 어떤 건 4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3이나 4라는 이런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연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나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기준 모선입니다. 기준 모선에 다른 용어들이 뭐가 있었죠? 스윙. 또 다른 모선이 뭐가 있었죠? 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죠? 모선의 종류. 두 번째. 예. 발전기 모선. 또는 세 번째, 부하 모선. 그러면 요거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한 이렇게 표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다? 그림을 그리고 수식과 도표를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수식, 도표. 왜? 말로서 설명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띄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표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기지값, 미지값 이렇게 표로 해서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준 모선이다 보니까 이제 무한대 모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대 모선은 뭐죠?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죠. 무한대 모선은 1, 2, 3, 4 있었죠? 그 연상하는 부분도 설명드렸고 얘다 보니까 얘는 V하고 델타 부분을 계속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한대 모선이다 보니까. 왜 기준 모선이냐? 나중에 이렇게 임피던스들이 막 병렬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여기서 이제 계산하다 보면 여기 선로에서 손실이 발생하죠. 예? 저항 성분에 의한 선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케이블을 도치해서 케이블의 손실 3가지가 뭐가 있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손실하면 케이블에서도 손실이 있었지. 이렇게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 3개를 그린다. 그럼 여기가 뭐죠? 도체죠. 예? 여기가 절연체. 여기가 시스. 도체에서 발생하는 뭐요? 그렇죠. 저항에 생기는 저항선. 두 번째, 절연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선. 세 번째, 시스에서 발생하는 시스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하고 같이 연상을 해서 외워두시면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연상을. 여기도 있듯이 여기서 손실이 발생한다. 그 손실을 바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기준 모선을 하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왜? 여기서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부하축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모선은 이렇게 세 가지 잡았는데 왜? 부하 측에 대한 것들이 응답 모델이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가지가 틀려집니다. 그걸 넣었을 때 여기서 나와 있는 값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P하고 Q값,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에 대한 미지량을 공급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기준을, 모선을 두 개를 잡으면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기준 모선을 두 개 이상 잡아도 다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무한대 모선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발전기 쪽에서는 뭘 알죠? 발전기가 용량이 얼마고, 몇 킬로볼트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PV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없는 게 뭐죠? Q하고 델타죠. 그러니까 PV, Q, 델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서 넣으면 된다는 얘기. 부하 모델은 얼마만큼 쓴다는 거 알죠? 왜? P하고 Q 값은 압니다. 전동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100kW, 100kVA의 역률, PF는 뭐 75%, 80% 이렇게 85% 이제 나와 있죠? 그건 Q 값을 얼마만큼 쓴다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전압도 나와 있죠. 하지만은 그건 뭐냐? 전압은 또 위상은 케이블의 길이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부하를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부하 전류가 얼마나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내용을 딱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암기를 하실 때 그 내용하고 연상해서 외워두신다면은 조금 더 오래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전력주류 계산 부분에서 나왔고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전력주류 계산도 중요하게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장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뭐로 얘기하냐면 PF 컨트롤